클루지 1편.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자청의 클루지 추천사. 우리는 무한한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클루지를 이해하면 의사결정력이 좋아진다. 현재 인류의 대부분은 새로운 도전을 꺼려하는 선조들의 후예다. 과거의 필수적이었던 조심성은 현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 기제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우리 인생을 방해할 수도 있는 과거의 유무를 가리켜 클루지라고 한다. 하루에도 많은 판단을 할 때 이건 클루지 아닐까? 하는 습관을 반복하여 의사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 흔히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말한다. 나는 평생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왔다. 인간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처럼 고귀한 이성과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일까? 또는 몇몇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일까? 결론은 거의 그렇지 않다이다. 우리 인간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만큼 영리한 유일한 종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주의 깊게 짠 계획의 순간의 만족 때문에 내팽개칠 만큼 어리석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뜻 목격한 사건이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연속된 12개의 단어 목록을 30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클루지란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을 뜻한다. 이 말이 처음 대중화된 것은 1962년 잭슨 그레놀룸이라는 컴퓨터 분야의 한 선구자가 농담조로 쓴 클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클루지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조화롭지 않게 모여 비참한 전체를 이룬 것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의 마음은 의논의 여지 없이 인상적이며 우리 주변의 어떤 대안적 장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결함들을 그냥 받아들인다. 감정의 폭발, 그저 그런 기억력,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향 등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표준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클루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상자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과학은 종종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물이 어떻게 달리 존재할 수도 있었을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학자들은 대개 돈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클루지를 만든다. 그렇다면 자연은 왜 클루지를 만들까? 진화는 10억 년에 걸친 일이니 어떤 불평을 늘어놓기엔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생명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수한 클루지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척추는 형편없는 해결책이다. 만약 4개의 기둥이 균등하게 교차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몸무게를 분산해 지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단 한 개의 기둥으로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는 척추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 몸에 들어붙은 까닭은 무엇인가? 척추가 2발 동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가 4발 짐승의 척추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즉 불완전하게나마 일어서는 것이 아예 일어서지 않는 것보다 우리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생물에게 더 나았기 때문이다. 진화를 통해 생긴 클루지의 또 다른 유명한 예는 남성들의 은밀한 해부학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정소에서 요도로 이어진 정관은 쓸데없이 길다. 만약 재료를 아끼거나 또는 효율적인 전달을 고려하는 알뜰한 설계자라면 정소에서 음경까지 짧은 관으로 곧장 연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체계가 구성된 유일한 이유는 이전에 있는 것을 기초로 그 다음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신체는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하다. 콧구멍 위에 쓸모없는 돌기가 나있고 치아는 썩으며 골치 아픈 사랑니가 나오고 발은 쑤신다.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를 통해 어떤 복잡한 생물이나 기관이 하룻밤 사이에 조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웅대한 진화의 예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한 것은 분명 아니다. 특히 진화가 지나는 길이 그저 한 개의 산이 아니라 산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결국 진화는 궁극적으로 완벽의 문제가 아니다. 진화는 최근의 노벨상 수상자 허브 사이몬이 적당히 만족하기라 부른 것, 곧 적당히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의 문제다. 이런 결과는 경우에 따라 아름답고 세련된 것일 수도 있고 클루지일 수도 있다. 때로는 세련됨과 서투름이 말 그대로 나란히 공존하기도 한다. 다윈이 말했듯이 모든 생명은 변형된 혈통의 산물이다. 지금 존재하는 형태들은 이전 형태들의 수정판일 뿐이다. 이것을 진화의 관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경향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진화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에 수정을 가하면서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의 관성이 생기는 까닭은 새로운 유전자가 이전 유전자들과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며 즉각적인 방식으로 진화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진화는 종종 옛것 위에 새로운 체계를 쌓아 올리는 식으로 전개된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예컨대 인간의 중뇌는 아주 오래된 후뇌 위에 말 그대로 얹혀 있으며 이 두뇌 위에 다시 전뇌가 얹혀 있다. 이 셋 가운데 가장 오래된 후뇌는 적어도 5억 년 전부터 있었으며 호흡, 신체 균형, 경계 등 인간뿐 아니라 공룡에게도 똑같이 기묘한 기능들을 통제한다. 가장 마지막에 생긴 전뇌는 언어나 의사결정 같은 일들을 통제하는데 종종 전혀 관계없는 더 오래된 체계들에 의존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머는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지가 되기 쉽다. 진화가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박테리아는 지구상에서 30억 년을 살아왔으며 포유동물은 3억 년을 살아왔다. 이와 달리 인간은 기껏해야 몇십만 년을 살아왔다. 나아가 언어, 복잡한 문화, 사려 깊은 사고력 등은 생긴 지가 겨우 5만 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결함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전 진화의 관성이 축적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클루지 1 맥락과 기억. 우리의 기억은 한편으로 대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기억은 왜곡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며 그냥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놓아두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건을 찾는데 매일 평균 55분을 허비한다고 한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스카이 다이빙 사고의 약 6%가 낙하산을 펼치는 줄을 잡아당기는 것을 잊어서라고 한다. 우리의 허술한 기억력을 평범한 컴퓨터의 탄탄한 기억력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기억력이 뒤죽박죽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기억력도 나을 것이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진의 배경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나 심지어 꽤 큰 변화조차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기억한 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의 기억은 여러 면에서 골칫덩어리이다. 인간은 컴퓨터처럼 원하는 어떤 정보가 정확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거의 알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컴퓨터처럼 우편번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유용했을 것이다. 우편번호 기억 대신에 우리는 일종의 맥락 기억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맥락이나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알려주는 단서를 사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 사실을 필요로 할 때마다 마치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뇌야 안녕?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1950년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기억이 필요하거든. 나한테 뭐 줄 것 없니? 때때로 우리의 뇌는 고맙게도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준다. 만약 내가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감독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순식간에 정답을 말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여러가지 단서를 사용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다. 그리고 일이 잘 굴러갈 때는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그냥 탁 떠오른다. 우리의 기억 체계에도 몇 가지 명백한 장점이 있다. 우선 맥락 의존적인 기억은 컴퓨터처럼 모든 기억을 똑같이 취급하는 대신에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것, 우리가 최근에 필요로 했던 것,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전에 중요했던 것 등을 한마디로 말해 우리에게 가장 유용할 가능성이 큰 정보를 가장 빨리 머릿속으로 불러낸다. 나아가 맥락 의존적인 기억은 빠르게 병렬로 탐색될 수 있다. 이것은 뉴런이 디지털 컴퓨터의 메모리 칩보다 수백만 배 느리다는 점을 보상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 속에서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일이지 뇌 속 특정 세포 집단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추측은 들어오는 조회가 맞으면 우리 뇌의 기억들이 그냥 알아서 반응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찾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뽑아내는 방식에서는 항상 옳은 기억이 반응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처럼 맥락 기억의 고유한 단점은 신뢰성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의 기억은 뇌 속의 위치가 아니라 단서를 중심으로 매우 강력하게 조종되기 때문에 쉽게 혼동이 일어난다. 내가 어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제 아침 식사가 그제 아침 식사나 또 그 전날 아침 식사와 너무 쉽게 혼동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는 맥락의 강력한 효과는 기억의 출력 펌프를 예비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의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간호사라는 단어를 인식하기가 쉬워진다. 또 영화나 배우 이름이 재리하면 맥가이어가 생각나는 것처럼 맥락 기억의 또 다른 결과는 우리가 들은 또는 보거나 만지거나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은 거의 모든 정보가 좋든 싫든 몇 가지 다른 기억들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비자의적 기억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회상들은 모두 맛과 냄새가 결합된 딱 하나의 자극을 의식한 뒤에 촉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비 효과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 예컨대 문화적 편견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소수 집단의 행동은 예비 효과 때문에 더 악화될지 모른다. 백인과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종적 편견이 예비되는 경향이 있고 우울을 강화할 수도 있다. 어쩌다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면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도록 예비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우울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맥락과 단서 중심으로 인간의 기억이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인간의 기억이 종종 함께 뒤섞여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배운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거꾸로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어떤 것을 새로 배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방해와 간섭은 잘못된 기억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법정에서 목격자 증언은 최종 심판자의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었지만 이런 믿음은 거의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맥락 중심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목격자 증언이 신뢰하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의 기억이 조각조각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억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정돈하기에 적합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의 인출은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거의 언제나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행위자로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하는 유기체 세계를 지각하고 그것에 반응해 행동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런 사정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기억체계가 발달했다. 기억의 결함과 관련해 일종의 보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로이트가 자유현상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억의 조각들을 쫓아갈 수 있으며 문학이나 시를 짓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연쇄적으로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든 마음껏 즐거라. 결론적으로 말해 신속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맥락 기억을 토대로 우리의 추론 능력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어떤 이상적인 타협의 산물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추론에 사용되는 두뇌 회로가 왜곡될 수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작업하는 까닭은 그것이 진화를 통해 생겨난 유일한 기억 체계이기 때문이다. 클로지 이 오염된 신념. 사람들은 막연한 일반론을 과잉 해석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인 양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인간이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신념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저런 신념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부적절한 정보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잘생긴 교수가 가르치기도 잘한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의 다른 속성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후광효과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특성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나머지 부분도 부정적일 거라 추측한다. 이것을 갈퀴효과라 한다. 또한 초점 맞추기 착각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단순히 사람들의 주의를 이런저런 정보로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준다. 단내림 효과. 실험에서 심리학자 아모스 트보스키와 다니엘 카너먼은 1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적힌 원판을 돌리면서 피험자들에게 이 원판 돌리기의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몇 %인가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답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어림짐작을 해야 했으므로 이것은 꽤 공평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들의 추정치는 원판의 숫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원판의 숫자가 10이었을 때 유엔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균적으로 25%였다. 그러나 원판이 65를 가리켰을 때 대답은 평균 45%였다. 단내림과 조종이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단내림 효과가 심리학자들의 큰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주변 정도 또는 심지어 전혀 무관한 정보가 신념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한 실험에서 펜이 입술에 닿지 않도록 가볍게 펜을 치아로 문 사람들은 입술을 오므려 펜을 문 사람들보다 제시된 만화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하였다. 입술 모양이 미소 지을 때처럼 입가가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 우리는 주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신념을 위협할 만한 것보다 우리의 신념에 더 잘 들어맞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오제이 심슨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만약 그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유죄를 시사하는 증거들을 더 쉽게 기억한다. 동기에 의한 추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즉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 예컨대 카페인이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을 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들은 이 기사의 결론에 더 희적이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또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을 보는 것이다. 헛소문도 많이 들으면 진실이 된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관찰하지 않은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긴다.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믿는 많은 것들은 직접 또는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대신에 친구, 선생님,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새로운 신념을 습득하는 것은 인간이 엄청나게 복잡한 문화와 과학기술을 건설하는 데 핵심이 되는 능력이다. 믿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다 라는 정의와 특히 절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다라는 정의가 나란히 적혀 있다. 과연 신념은 우리가 참이라고 아는 것일까? 아니면 참이기를 바라는 것일까? 클루지 3 선택과 결정. 우선 좋은 소식은 인간의 선택은 경우에 따라 완전히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절묘한 합리성이 정상보다는 예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의식적 의사결정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결정은 형편없을 때가 많다. 베버의 법칙 우리의 뇌는 돈보다 먹는 것에 탐닉한다.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주면 다음번에 작은 변화의 자극을 느낄 수 없으며 더 큰 자극을 주어야만 자극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인간은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에 대해 생각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분명히 셈법과 돈은 모두 문화적 발명품이다. 우리의 뇌는 돈 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먹는 것에 잘 대처하도록 진화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배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 자선단체에 돈을 덜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실험에서 돈에 대한 큰 욕망의 상태에 놓인 피험자들은 돈에 대한 작은 욕망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보다 시식을 하는 동안 더 많은 초콜릿을 먹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이해가 음식에 대한 이해와 뒤엉켜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돈에 대해 상대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지 발달 역사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우리의 뇌는 미래를 염두하지 않는다. 현재 유혹이 미래의 추상적인 현실을 압도한다. 높은 이율의 신용카드 부채를 갚는데 돈을 쓰지 않고 현재 유혹 때문에 미래 자신을 무일푼으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뇌는 가격과 가치를 혼동한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친구인 한 상점 주인의 어처구니 없는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주인은 몇몇 목걸이를 처분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는데 휴가를 떠나면서 점원들에게 이 목걸이들을 반값에 팔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점원들은 이 메모를 잘못 읽고 목걸이의 가격을 2배로 올렸다. 주인이 휴가에서 돌아오니 목걸이들은 모두 팔리고 없었다. 이렇게 특정 목걸이가 쌀 때보다 비쌀 때 더 잘 팔린 까닭은 명백히 고객들이 내재적인 가치 대신에 표시 가격을 가치의 대표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보다 현재에 급급한 사람들.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에 살펴보면 주로 순간을 살아가는 생물들이 강력하게 선택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종의 동물들은 할인 쌍곡선이라고 알려진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유기체가 미래보다 현재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유혹이 가까이 있을수록 그것을 물리치기란 더더욱 어렵다. 예컨대 비둘기는 10초 후에 1온스의 음식을 먹느니 14초를 기다려 4온스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10초 전에만 알아차릴 수 있다. 9초가 지난 뒤 마지막 순간에 다시 선택하게 하면 비둘기는 애초에 선택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에 포테이토 칩에 손이 가고 비둘기는 4초를 더 기다리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미래뿐 아니라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서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거의 마약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우리 선조들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수명이 훨씬 더 짧거나 이 세계가 훨씬 더 불확실하다면 미래보다 현재를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리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 계좌를 정부가 보증하고 식품점의 물건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신중한 선택이 항상 최선일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이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니엘 카너먼이 관찰했듯이 반사체계는 그것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숙고체계가 숙고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블링크에서 말했듯이 매우 빨리 내린 결정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만큼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능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종종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글래드웰이 언급하는 대부분의 예들은 예컨대 모조품을 곧바로 알아보는 미술관 관리자의 능력은 전문가의 것이지 아마추어의 것이 아니다. 직관에 대한 세계적 연구자인 네덜란드 심리학자 앞 데익스테르우이스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직관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연마된 철저하게 무의식적인 사고의 결과다.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결정은 많은 경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구워낸 케이크 위의 장식물일 뿐이다.
특히 이제까지 겪은 것과 크게 다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댈 곳이자 최선의 희망은 신중한 사고일 것이다. 누군가 신중한 판단 대신에 여러모로 취약하고 편향된 무의식적 반사체계에 상습적으로 의존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조상 전래의 반사체계를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진화는 우리에게 상이한 능력을 지닌 두 체계를 남겨주었다. 하나는 틀에 박힌 일을 처리할 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반사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틀을 벗어나 생각할 때 유익한 숙고체계다. 우리가 이 두 체계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조화를 꾀할 때 우리의 결정이 편향되기 쉬운 상황들을 밝혀내고, 이런 편향을 극복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클로지 4. 위험한 행복.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도대체 왜 인간이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다. 프로이트가,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쾌락은 우리의 안내자다.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인간종은 널리 번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선조들에게 좋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금방 곤란에 처한다. 우선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평균적인 성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3분의 1을 텔레비전, 스포츠, 친구와 술 마시기 같은 여가 활동에 소비한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직접적인 유전적 이익이 거의 또 전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쾌락의 체계는 모두 클루지다. 행복 체감의 법칙 외에 행복은 오래 머무르지 못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을까? 심리학자 티머시 윌슨과 다니엘 길버트가 입증했듯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예측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기예보처럼 될 수도 있다. 그들의 사례는 종신직을 얻기 위해 애쓰는 학과의 젊은 동료들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대학들은 대학 소속에 가장 뛰어나고 성공적인 젊은 교수들에게 평생 동안의 학문적 자유와 고용 보장을 약속한다. 종신 교수직을 얻는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처음에는 아주 황홀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감은 오래 머무르지 않으며 이내 다른 근심거리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종신직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정말로 비참한 심정에 빠지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자신의 처지에 적응한다. 행복과 관련해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행복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다는 얘기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장치 전체가 실제로 얼마나 클루지스러운지를 시사하는 또 다른 예다. 행복은, 또는 더 정확히 말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이상의 특별한 것이 아니다. 행복의 쳇바퀴는 우리를 계속 움직이도록 만든다. 살아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며 또 다른 나를 위해 살아남도록 만든다.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진화시켰다. 클루지 5. 클루지를 이겨내는 6가지 제안. 문제의 틀을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 어떤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라. 모든 문제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떤 편향을 교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말라.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우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한 여론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신뢰할 만하다. 비록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곤 한다.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인 조건 계획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이를테면 감자튀김을 보면 그것을 멀리하겠다와 같이 X이면 Y다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과일 샐러드와 초코 케이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7자리 숫자를 외워야 하는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보다 더 자주 초코 케이크를 선택했다고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승리의 조건이란 바로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의 주의 집중이다.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해 거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곧 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먼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둔 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일도 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그 욕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비합리성은 종종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반면에 복잡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그것에 몰두할 때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생생한 것, 개인적인 것, 일화적인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자신에게 거리를 두기에 뒤따르는 귀결이다. 이것을 실천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강력한 예는 대학생들과 콘돔 상품에 대한 티머시 윌슨의 연구일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출처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컨슈머 리포츠에 보고된 통계학적으로 탄탄한 연구 결과로서 A상표의 콘돔에게 더 후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한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하나의 일화로서 B상표의 콘돔을 추천하였다. 이유는 A상표의 콘돔이 한창 성교하는 도중에 찢어져서 혹시 모를 임신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이 두 글을 읽은 뒤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은 컨슈머 리포츠가 더 믿을만하며 다른 친구들이 일화적 증거를 토대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3분의 1의 학생들은 생생하고 일화적인 것에 굴복하여 B상표를 선택하였다. 네 발 달린 우리의 선조들은 아마도 가장 화려하거나 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 마음의 장점과 약점에 대한 섬세하고도 균형 잡힌 이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보 시대의 아이들은 정보를 찾는데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일이다. 실제로 인간이라는 종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속기 쉬운 존재다. 현재는 폭로된 진실의 세계이며 그곳에서 우리들은 절대적 진리로 제시되는 것들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는 종종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그들이 듣는 것이 모두 참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나아가 대립하는 증거들을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 추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